어머님, 솔직히 노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73세 박순덕, 일주일 만에 며느리에게서 이번 주말까지 나가라고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하를 알아봤다고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30년 전 비트코인 초기 투자로 900억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강남 펜트하우스 85억짜리 집 열쇠를 가방 안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아요. 며느리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실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막장 파일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건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며느리 이수진은 제법 효부 연기를 잘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저를 부축하기도 했죠. 하지만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니, 시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곧 시어머니도 내보낼 수 있어. 그 집 팔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제 정체를 숨겨온 제게 감정을 숨기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물었죠. 사실은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거실로 안내받아 아들 재혁이는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단둘이 있을 타이밍을 노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좁잖아요. 32평인데 저희 부부랑 아이들 둘이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어머님 오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눈치 보고 남편도 집에 일찍 안 들어오려고 하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노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어요. 창문 열어도 냄새가 안 빠져요. 그 순간 30년간 복지관에서 상담했던 노인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다던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여기 괜찮은 곳 알아봤어요. 월세 15만 원이면 되는 반지하인데 관리비 포함해도 22만 원이에요. 어머님 연금이 180만 원이시니까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죠? 화면에는 낡고 습한 곰팡이가 핀 벽과 작은 창문이 보였죠. 거기서 나보고 살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편하실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수진이가 마치 제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니? 아들한테 얘기는 했니? 재혁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제 저녁에 둘이서 상의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도 저를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초부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아내 말만 듣는지를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데? 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주말까지면 겨우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짐 정리하고 어머님 짐이 많지도 않으시잖아요. 옷이랑 이불 몇 개면 되죠. 이사짐센터 불러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30년간 숨겨온 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알았어. 나갈게. 수진이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어머님. 하지만 수진아,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제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며느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3일 친정 공장 매각금 5천만 원 받음. 2009년 2월 17일 비트코인 초기 투자 시작. 2021년 11월 9일 비트코인 최고점 일부 매도.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 85억 원 현금 구매 완료.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늙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사짐센터 직원 2명이 제 짐을 실어 나르는 동안 며느리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 방에 들어와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아들 재혁이는 아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해 버렸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말입니다. 손주들 민준이와 서연이는 학원에 보내버렸고요. 결국 73세 노인네가 혼자서 30년을 산 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짐을 다 실은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신림동 30번지요. 반지하예요. 기사님 얼굴에 안타까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반지하라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있을 곳이니까요. 택시가 강남대로를 지나갈 때 문득 포레스트 타워 빌딩이 보였습니다. 47층 최상층 2개 층을 관통하는 제 펜트하우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2023년 8월 4일 제가 현금 85억 원에 산 집이죠. 그때는 남편 철수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떨렸던 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순덕 씨, 정말 현금으로 하시는 거 맞으시죠? 변호사가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84억 7,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정확히 85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 해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71세 할머니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 투성이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순덕아, 넌 해냈어. 아버지가 주신 5천만 원을 1,700배로 만들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그 후 2년간 비워뒀습니다. 가구는 다 들여놓고 인테리어도 끝냈지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의심할까봐 조심했던 겁니다. 철수는 2025년 7월 15일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쩌시려고요? 평생 남편 월급으로 사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닦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제 통장에 현금 195억이 있다는 걸, 강남에 85억짜리 집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택시가 신림동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사짐 트럭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 하나, 곰팡이가 핀 벽과 낡은 장판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월세가 15만 원, 관리비 포함하면 22만 원이라고 며느리가 말했었죠. 제 연금 18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짐을 들여놓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습기 때문에 숨쉬기도 답답했고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3일 아버지가 철공소 팔고 주신 돈 5천만 원, 2009년 2월 17일 비트코인 첫 구매 개당 380원에 1,500개 구매 총 570만 원, 2011년 8월 추가 구매 개당 8,000원에 1,500개 구매 총 1,200만 원, 2013년 6월 추가 구매 개당 12만 원에 250개 구매 총 3천만 원. 이렇게 10년에 걸쳐 조금씩 모았습니다. 총 3,250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1,523만 원에 모은 겁니다. 남편 철수는 제가 복지관 월급 150만 원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 유산을 조금씩 투자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2017년 12월 17일 비트코인이 개당 2,350만 원을 찍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제 3,250개가 763억 7,500만 원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더 오를 거라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린 겁니다. 2021년 11월 9일 비트코인 개당 7,200만 원일 때 드디어 전량 매도했습니다. 3,250개 곱하기 7,200만 원은 2,34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문제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다 기타 소득세까지 합쳐서 무려 60% 가까이 나갔습니다. 세금 1,404억을 내고 나니 순수익으로 936억이 남았습니다. 그중 85억으로 펜트하우스를 샀고 나머지 851억은 스위스 은행과 국내 비밀계좌에 분산해뒀습니다. 현재 제 통장에는 정확히 195억 7,200만 원이 있고 스위스 계좌에는 655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수첩을 덮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전부터 고용한 김재호 탐정이었습니다. 김 탐정님, 저예요. 박 여사님, 드디어 시작하시는군요. 네, 이제부터 며느리 이수진 24시간 감시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3년간 준비해온 일이니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PD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저녁 8시 경제특집 생방송 녹화 일정 잡혔습니다. 제목이 70대 할머니의 비트코인 신화 5천만 원을 900억으로 만든 비결이라고 하더군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아, 넌 지금쯤 시원한 거실에서 맥주나 마시며 TV 보고 있겠지. 늙은 시어머니 쫓아낸 것 속으로 얼마나 기뻐하니. 일주일만 기다려라. 내가 그 방송 보는 순간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보고 싶구나. 저는 낡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탐정 김재호였습니다. 박 여사님, 중요한 사진 전송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명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죠. 다음 사진에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아들 재혁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에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이 남자가 누구죠?
이수진 씨 친정 언니 남편입니다. 처남이라고 할 수 있죠. 친정 언니 남편이요. 네, 박 여사님. 이수진 씨는 3년 전부터 이 남자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주로 평일 낮에 만나고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모든 장면 빠짐없이 기록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어제 이수진 씨가 인장포에 들렀습니다. 인장포요? 네, 명동 소재 인장포입니다. 주인과 30분 정도 상담했고 뭔가 주문한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장을 파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도장을 위조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였죠.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직접 그 인장포 주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동 인장포로 갔습니다. 70대 노인이 혼자 인장포에 들어서자 주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며칠 전에 젊은 여자분이 도장 주문하러 오지 않았나요? 주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사실은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가져온 신분증 사본하고 요청하신 이름이 너무 나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30대 여자분이 70대 어르신 이름으로 도장을 파달라고 하시길래 이상해서 신분관계를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나요? 시어머니 도장이라고 하셨어요. 대리로 맡아서 파주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 많잖아요. 본인이 직접 오시라고 했죠. 주인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시어머니예요. 며느리가 제 허락 없이 도장을 파려고 한 거죠.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사기를 치려고 한 거네요. 혹시 CCTV 영상 남아있나요? 당연하죠. 한 달치는 보관합니다. 영상 복사해서 제 변호사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은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변호사 명함을 건넸습니다. 인장포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으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 말입니다. 남편 철수가 30년 전에 산 25평 아파트였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4억 원 정도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3년 전부터 재개발 예정지로 묶여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35억은 될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4억짜리 아파트를 금매로 3억에 팔아치우고 돈을 챙기려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주가 박순덕으로 되어 있으니 제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이미 3년 전 재개발 소식을 듣고 남편 몰래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뒀었습니다. 그날 저녁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죠. 어머님, 방 정리하다가 두고 가신 옷 발견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바빠서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예 인연을 끊겠다는 거였죠. 저는 상자를 구석에 치워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손주들 민준이와 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8살 민준이와 6살 서연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탐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심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오후 이수진 씨가 손자 민준군을 유치원에서 데려왔는데요. 아이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팔을 세게 때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세게요? 아이 팔에 빨간 손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사진 전송해 드릴까요? 보내주세요. 몇 초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이의 가느다란 팔뚝에 선명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손주를 저렇게 때리다니. 며느리 수진이는 겉으로는 좋은 엄마인 척했지만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 재혁이는 알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직장에서 야근이 많아서 아이들 잠든 후에야 집에 들어오니까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남편을 배신하고 시어머니를 내쫓고 재산을 훔치려 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학대하다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님, 모든 증거 완벽하게 정리해 주세요. 일주일 후 방송 나가는 날 며느리한테 한꺼번에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도 증거, 도장 위조 시도, 아동 학대 증거 전부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까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아, 내 인생 최악의 날이 곧 다가온다. 그날 내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구나. 반지하에서 닷새째 되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 재혁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죠. 엄마, 나야. 재혁아,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넌 어떠니? 저 바빠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회사에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요.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돈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연금으로 생활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조금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연금으로 충분해. 정말요? 그럼 다행이고요. 엄마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들를게요. 그래, 잘 지내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오고 싶지 않은 거였죠. 며느리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1시간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수진 씨가 지금 친구들과 카페에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심각해서 바로 연락드립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녹음 파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몇 초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들, 진짜 속이 다 시원해. 시어머니, 드디어 내보냈어.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잘했다. 나 같아도 못 참았을 거야. 노인네랑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데. 수진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뿐이야. 냄새가 진짜 심해서 방 문만 열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빨래도 따로 해야 되고 요리도 입맛 없다고 투덜대고. 다른 여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래? 동의했어. 우리 남편도 처음엔 미안해했는데 내가 잘 설득했지.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우리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다고. 그 말에 여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수진이 대단해. 남편 설득도 잘하고. 근데 시어머니 연금은 얼마나 되는데? 180만 원. 그걸로 반지하 월세 내고 생활하면 빠듯하긴 한데 뭐 어쩌겠어. 본인이 젊었을 때 준비 안 해놓은 거잖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평생 준비 안 한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수진아,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없어. 도봉구에 낡은 아파트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내가 처리할 거야. 처리. 응. 남편 몰래 부동산 통해서 금매로 내놓을 거야. 3억 정도면 팔릴 것 같던데. 그 돈으로 우리 카페 창업 자금 만들 거야. 여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박. 수진이 완전 똑똑하다. 근데 시어머니가 알면 어떡해. 모를 거야. 어차피 치매 기운도 있으신 것 같던데. 서류만 잘 처리하면 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다고요. 저는 멀쩡합니다. 30년간 복지관에서 수천 명의 노인을 상담했고 비트코인 투자로 900억을 만든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녹음 파일은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보험금 나오잖아.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 남편이 10년 전에 들어놓은 건데 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 그럼 시어머니 오래 사시면 손해네. 여자의 말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빨리 돌아가시면 우리한테도 좋은데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그 순간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요. 제 며느리가 제 죽음을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이 녹음 파일 법적 효력 있나요? 물론입니다. 공개된 장소인 카페에서의 대화라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잘 보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아침 이수진 씨가 손녀 서연 양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이 뺨을 때렸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수진 씨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니까 보고 싶어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뺨을 때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살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때렸다고요? 네,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전송해 드릴까요? 보내주세요.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재생하자 어린이집 앞 골목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서연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무언가 말하는 듯했고 갑자기 수진이가 멈춰 서더니 아이 뺨을 찰싹 때렸습니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수진이는 아이를 잡아 끌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주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었다니. 민준이는 팔뚝에 손자국이 남도록 맞고 서연이는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에 뺨을 맞고 그때 또 다른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탐정의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어제 저녁 촬영한 겁니다.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 아들 재혁이네 집 거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촬영했는지는 몰라도 창문 너머로 찍힌 듯 했습니다. 수진이가 재혁이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요즘 이상해. 치매 온 것 같아. 재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나한테 똑같은 말 3번씩 하고 약속도 자꾸 까먹어.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처박으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죠. 수진아, 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남편을 배신하고 시어머니 죽음을 바라고 어린 손주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서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화요일, 모레면 수요일입니다. 방송 나가는 날이죠. 며느리 수진아, 이제 딱 이틀 남았다. 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까지 말이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아라, 순덕아. 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반지하에서 6째 날을 맞았습니다. 내일이면 방송이 나갑니다. 경제방송국 PD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내일 오후 5시까지 방송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분장하시고 리허설 거쳐서 저녁 8시 생방송 진행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수진 씨가 오늘 새벽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녹음 파일 전송합니다.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재생하자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43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오빠 나야. 진짜 급해서 전화했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새벽에 왜? 무슨 일이야? 오빠 사업자금 구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 돈 언제쯤 마련할 수 있어? 그게 아직 안 됐어. 시어머니 아파트 팔려고 했는데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 되더라고. 왜? 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대. 대리인은 안 된다고. 그럼 시어머니 모시고 가면 되잖아.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요즘 나한테 연락도 안 받아.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그럼 집으로 찾아가. 거기 반지하 어디더라? 신림동. 근데 오빠 솔직히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긴 해. 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받을 수 있잖아.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언제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 야, 이 미친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도 알잖아. 나 얼마나 급한지. 카페 창업 자금 8천만 원이 당장 이번 달 안에 필요하다고. 그래도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그냥 내가 답답해서 한 소리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죽음을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탐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오늘 하루 이수진 씨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24시간 감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수진 약국 들어감. 무언가 구매 중.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약국에서 뭘 사는 걸까요? 15분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약국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죠. 확대해 보니 수면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면제를 샀나요? 네, 약사와 대화 내용을 들었는데 불면증이 심하다고 강한 걸로 달라고 하더군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의약품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그 수면제로 뭘 하려는 걸까요? 설마 제게 먹이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반지하에 혼자 있는데 어떻게 접근한다는 걸까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박순덕님 맞으세요? 네. 택배 왔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며느리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열었습니다. 안에 도시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식사 거르실까봐 도시락 보내드려요.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여다봤습니다.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도시락을 보낸다고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수면제를 산 바로 그날에요.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제게 도시락이 배달됐습니다. 이수진이 보낸 건데 혹시 검사할 수 있나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30분 후 탐정이 도착했습니다. 도시락 2개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는 약사한테 부탁해서 급하게 검사해 보겠습니다. 2시간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여사님, 도시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치사량에 가까운 양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요. 네, 1개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2개 모두에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드셨다면 의식을 잃으셨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도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도시락에 수면제를 타서 제가 의식을 잃거나 죽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면 재산을 가로채고 보험금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노인 복지 일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사건들,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독극물을 먹인 사례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뻔한 겁니다. 탐정님, 이 증거 잘 보관해 주세요. 내일 방송 끝나고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락은 증거물로 봉인해서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오늘 밤은 제가 밖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혹시 이수진 씨가 직접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손주들을 학대했고 남편을 배신했고 제 재산을 훔치려 했고 마침내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죠. 30년을 준비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수진아, 내 인생 최악의 날이 내일이야. 내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순간을 온 국민이 알게 될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내일이면 저에게도 새벽이 올 겁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방송 당일입니다. 오전 9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 몰래 백화점에서 산 샤넬 정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이죠. 오늘을 위해 아껴뒀던 겁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3세 할머니지만 자세를 똑바로 하고 선이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에 사두었던 명품 화장품들이었습니다. 천천히 화장을 했습니다. 피부톤을 정리하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 색을 입혔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을 때 30년 전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택시를 타고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며 포레스트 타워를 봤습니다. 제 집이 있는 곳이죠. 오늘 밤이 지나면 저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PD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어서 오세요. 와, 정말 우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분장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어머, 피부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73세라고 하셨죠. 60대 초반으로 보여요. 별로 관리 안 했는데요. 그냥 규칙적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메이크업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PD가 들어와 큐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앵커가 질문하면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30년 전 투자 시작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 신상 정보나 사진이 나가나요? 물론입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거든요.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얼굴과 이름 모두 공개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PD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이수진 집 앞에서 대기해 주세요. 방송 시작하면 창문 통해 집안 상황 촬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큰 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앵커 책상 옆에 게스트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앵커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리허설을 한번 거쳤습니다. 질문과 답변 흐름을 확인했죠. 오후 7시 55분, 본방송 5분 전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을 준비한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메라 앞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특집에서는 정말 놀라운 분을 모셨습니다. 73세 박순덕 여사님이신데요. 30년 전 5천만 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해 현재 900억 원의 자산을 만드신 분입니다. 카메라가 제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제 목소리가 전국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림동 반지하가 아니라 강남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제가 화면에 나왔을 겁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단정한 화장을 한 채로 말이죠. 여사님, 30년 전 어떻게 비트코인을 알게 되셨나요? 2009년 제가 복지관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자원봉사 온 대학생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줬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간 공부한 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제 투자 과정, 비트코인 구매 시기, 매도 결정, 세금 납부, 현재 자산 현황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때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혹시 가족분들은 아셨나요? 이렇게 큰 재산을 만드셨다는 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요. 30년간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왜 비밀로 하셨나요? 남편은 여자가 무슨 돈 관리를 하냐고 했고 며느리는 저를 가난한 노인네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렸죠. 언젠가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을 말입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가족분들이 놀라시겠네요. 네, 특히 며느리가 놀랄 겁니다. 일주일 전에 저를 월세 15만 원짜리 반지하로 쫓아냈거든요. 노인 냄새가 심하다면서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시각 아들 재혁이네 집 거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수진이는 처음엔 무심코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한 노인이 나오자 손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옷차림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샤넬 정장에 단정한 화장, 그리고 당당한 목소리로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얼굴 설마.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박순덕 73세 비트코인 투자로 900억 자산 축적. 수진이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박순덕 비트코인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73세 할머니 900억 신화 박순덕 여사, 강남 펜트하우스 85억 현금 구매한 할머니의 정체. 수진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은 박순덕의 모습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순덕 여사는 현재 강남 포레스트 타워 47층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며 총 자산 900억 원 중 국내 계좌에 195억, 해외 계좌에 655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과 자녀에게도 비밀로 해온 투자였으며 일주일 전 며느리에게 반지하로 쫓겨나면서 이번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고 한다. 수진이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900억 강남 펜트하우스, 195억 현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TV에서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질문했습니다. 여사님, 그럼 지금은 어디에 사시나요? 강남 포레스트 타워 펜트하우스입니다. 2023년에 85억 원 현금으로 구매했죠. 화면에 펜트하우스 외관이 나왔습니다. 47층 최상층 2개 층을 관통하는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 있고, 그럼 반지하는요? 일주일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곳으로 쫓아냈을 때 일부러 순순히 갔죠. 며느리의 본색을 완전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앵커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며느리 이수진 씨는 저를 가난한 노인으로 알고 무시했습니다. 노인 냄새 난다며 쫓아냈고 제 재산을 훔치려 심지어 제 손주들을 학대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손에서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금매로 팔아 돈을 챙기려 했고, 화요일에는 수면제를 탄 도시락을 보내 저를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해뒀고 방송 끝나는 즉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인장포에서 상담하는 CCTV, 손주 민준이 팔뚝에 멍, 자국 수면제가 든 도시락 검사 결과지. 모든 게 화면에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 방송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제 친구들, 아이들, 학부모들, 동네 사람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재혁이가 퇴근해서 돌아온 겁니다. 다녀왔어. 재혁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재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TV를 가리켰습니다.
재혁이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곳엔 어머니 박순덕이 앵커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혁이가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아셨나요? 아들도 몰랐습니다. 제가 반지하로 쫓겨날 때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출근해 버렸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없었고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속았을 뿐이니까요. 재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900억이라고, 강남에 펜트하우스가 있다고.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그리고 엄마를 반지하로 쫓아냈다고. 도장 위조, 이게 다 사실이야. 재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이는 TV를 다시 봤습니다. 방송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 씨, 당신이 나를 반지하에 쫓아내고 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30년을 준비했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아들 재혁아, 넌 속았을 뿐이야. 하지만 엄마 편에 설 건지 말이야. 방송이 끝났습니다. 재혁이네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혁이가 천천히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를 죽이려고까지 했어.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너무 급해서. 재혁이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엄마, 재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정말 몰랐어. 알아.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엄마를 반지하로 보냈잖아.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했고. 재혁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방송국이야. 하지만 펜트하우스로 갈 거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탐정님, 촬영 잘 됐나요? 완벽합니다. 이수진 씨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부터 바닥에 주저앉는 것까지 다 찍었습니다. 아드님도 퇴근해서 들어오셨고 지금 두 분이 대화 중이십니다. 좋아요. 이제 경찰서로 가주세요. 제가 보낸 고소장 제출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방송국을 나와 강남 포레스트 타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30년을 준비했고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제 삶을 시작하러 말이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밤 10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7층에 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2년 전에 꾸며놓고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일주일간 반지하에서 신었던 낡은 구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아들 재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재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들어와. 재혁이가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사시는 곳이에요. 응, 2년 전에 샀어. 85억 주고.
재혁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아내 말만 믿고 엄마를 반지하러 보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재혁아,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넌 지금이라도 깨달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수진이는 어떻게 됐니? 재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고소장 접수됐다고. 살인 미수, 아동 학대,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받을 거래요. 당연한 일이야. 민준이랑 서연이는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차에서 자고 있어요. 데리고 올라와.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10분 후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가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두 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서 보면 안 된대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앞으로 자주 보자. 민준이의 팔뚝에 있던 멍, 자국을 봤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겠죠? 더 이상 맞지 않을 테니까요. 아이들을 재혁이가 데리고 게스트룸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혀 재우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야겠지. 민준이랑 서연이는 제가 키울게요. 잘 생각했어. 하지만 재혁아. 네.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와. 이 집 넓으니까 너희 셋이 와서 살아도 돼. 재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펜트하우스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크다. 민준이가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그래, 이제 자주 놀러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서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혁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돌봐줄게. 재혁이가 나가고 저는 손주들과 집 안을 구경했습니다. 방이 4개나 있었고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오후에 탐정 김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수진 씨 정식 구속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재판 넘어가면 실형 확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탐정님. 3년간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게 사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이제 제 인생에서 사라질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아들과도 이혼하겠죠. 하지만 저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0년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특강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노후 준비에 대해서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이야기 정말 듣고 싶어 하세요. 좋아요. 갈게요. 한 달 후 저는 복지관 강당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3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참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를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고, 가난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73세지만 이제부터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볼래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30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3세 박순덕 할머니는 30년을 준비하고 일주일을 참으며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이혼 후 두 아이와 함께 어머니 곁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지금도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손주들과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복수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준비한다면 언제든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30년은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부터 30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